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지금 벌써 꽤 주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제가 아침에 오늘 각 그 이 인터넷 교보문고 뭐 등등을 보니까 여전히 베스트셀러 1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문 양 자체가 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책을 직접 사러 가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요 책의 제일 핵심적인 지금 언론들이 네. 다들 요거를 주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강한 견제, 네. 경고, 요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지금 거대 야당, 민주당만 175석이고 조국당, 통진당 이런 것까지 싹싹 긁어모으면 192석 아닙니까? 네. 이 상태에서 혹여라도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거의 뭐 폭탄 발언입니다. 네. 폭탄 발언인데, 그런데 저게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애시당초 잘못 설계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재명이 할 가능성이 있는 비상계엄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설계만 조금 잘하면. 근데 설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 해답은요, 헌법 77조와 개헌법 7조, 8조에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미리 조사를 해놨습니다. 네네. 헌법 77조 한번 감독님 띄워주시죠. 저기 보면은 이 사망,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저 사망이군요. 사망이에요. 77조 사망.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다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의 나라인데 네. 비상계엄을 통해서 타치할 수 있는 영역은 정부와 법원입니다. 네. 저 권한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데 요번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타치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세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여당이 민주당이 되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적으로 175석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개헌법 7조하고 8조를 볼까요? 개헌법 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이번에 계엄사령관이 누굽니까?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이번엔 전국이 다 계엄지역이었잖아요. 네.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이. 8조 1항 볼까요?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중앙지법원장도, 서울고등법원장도 다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 그 심리 중단해라 하면 끝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5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금 항소심이 내일 결심 공판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계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시적인 우리나라의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헌법 84조에 따르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부 학자들은 소의 제기와 추, 즉 재판의 어떤 진행, 이걸 확대 해석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쐐기를 확 박았죠. 말이 안 된다. 네. 재판은 계속 된다. 네. 라는 그거에 대한 어떤 논쟁들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려와야 돼요. 때려와야죠. 바로 그냥 그 때려지면 바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또 새로 보궐선거 해야 돼. 맞아요. 60일 이내에 또 선거를 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최대의 과제는 뭐겠습니까? 결국 본인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나자마자 본인은 바로 빵으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빠이빠이 하고 그냥 구속돼야 되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으시죠? 윤석열 대통령 경험도 황당했어요. 근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의 대통령직의 어떤 지속성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뭔들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자, 우선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2시간 만에 해제과 달리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하면 해제를 못해요. 네. 해제를 못하고 지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법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빼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대장동 관련 재판 등등도 그냥 거기서 공소 취소를 결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래버리면 그럼 이거 통치권인데 아니 네. 윤 대통령도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 윤 네. 대통령도 통치권 차원에서 합법이라며. 나는 더 합법이야. 내가 언제 국회에 막았어? 나는 거기에 있는 대로 내가 법원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했는데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통치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며. 나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왜 국회를 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재명의 계엄은 사법부를 건드리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 안 되도록 하면은 저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윤석열의 계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 이제까지 보여온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식의 어떤 그 패턴, 행동 패턴 이런 걸 봐서는 저걸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저렇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저런 식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정지시켜 버리고요. 네.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고 뭐 해서 지난번에 그 현정님이 우려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뭐 헝가리라든가 이런 동구권 이게 이제 체제 전환을 하면서 이쪽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많이 받았는데 독재자가 권위주의 독재자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그냥 대법관 숫자를 확 늘려가지고 그럼요. 그 대통령 임명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끔 하고 다 자기 똘마에다 그냥 대법관을 쫙 깔아가지고 뭐 해버리고 이런 짓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쟤들 또 무슨 선동아가 무슨 그럴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오죽했으면 뭐 계엄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도 당선이 되면 아마 이제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질 겁니다. 계속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질 거예요.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감이 이거 너무 높아진다. 자,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딱 이렇게 해놔놓고 법원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을 접수해놔놓고 자기 사건 샥 뭉개버리고 그걸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마무리되어졌을 때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192석 야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아주 전곡을 찌른 겁니다. 즉 이재명을 우리가 왜 막아야 되는지, 왜 이재명을 당선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합리적 이유를 바로 이 비상계엄 선포권 이걸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현실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요 이 추미애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이 오늘 저 메디치 미디어의 보도 자료가 그 공개되고 나서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이걸 보고 발끈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본인의 페이북을 통해서 상식과 법치를 조롱했던 윤석열의 법률 집사가 검찰 쿠데타
동업자였는데 속죄부터 하기 전에 이재명을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서되나 그런다고 용이 되나 이렇게 추미애가 발끈하는 거는 그만큼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확 찔렸다는 거죠. 네, 그만큼 아팠다는 거. 지금 저 사진 봐도 못 씹은 표정 아닙니까 지금? 또 뭐 얼굴 가지고 그렇게 또 죄송합니다. 제 느낌이 그래서 그래요. 제 느낌이. 자, 이게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요. 결국은 보면 지금 이재명이 가장 약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이야기하는 지점을 확 찌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동훈 대표를 반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한동훈 대표 이 주장에 대해서 야, 너 거짓말이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저 합리적인 분인데 그런 거 하시겠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겠어요? 네. 네?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우리의 어떤 단결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는 힘을 뭉쳐야 되는 이유, 바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즉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정말 이 국정을 완전히 뒤엎는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아마 많은 분들한테 실감이 날 거예요. 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사람이 몰리면 할 수 있는 거다 어린가? 뭐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것만큼 막아야 된다. 이재명이 그런 장난질, 이게 단순한 장난질, 불장난이면 본인 집이나 태워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나라를 홀라당 태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거대한 불장난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네. 이거를 본인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해서 역설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또 다루겠지만 계엄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그 여러 사회 원로부터 시작하고 전문가 일반 시민들까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담겼으면 하는 것들 네. 가장 많은 것들이요. 계엄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을 힘들게 한 거, 그다음에 국가를 그 혼란 상태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네. 그리고 비상계엄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라. 비상계엄이 잘못된 도취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거부터 나와 있습니다. 계엄의 바다로 건너기 위해서는요. 아니 이재명 집권을 막으려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으로 뭐 그냥 쌍권지도부의 한 명이 논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당론으로 공식 채택해가지고요. 이 이재명의 거대 야당의 폐악질 이게 국가 마비 상태를 가져오고 그거로 인해서 국정 운영이 고도로 그 혼돈에 빠진 건 사실이나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명백한 잘못이었다. 그렇죠. 인정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이 불안과 혼선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이 자세를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면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날 이제 이 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한동훈의 선택과 한동훈의 시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그 파트에서 당시 계엄의 밤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가는 거 이런 게 아주 그 실감나게 서술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 여기 앞부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계엄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계엄 발표 직전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문자를 했대요. 무슨 상황이요? 무슨 상황인가요? 그랬더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악 딱 두 자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엄 발표 직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에 보낸 문자 내용이
무슨 상황?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가요? 비상사태입니다. 구체로 무슨 내용입니까? 최악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비상사태니까 뭐예요? 비상계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보통 우리가 고위 관계자 얘기할 때는 수석급 이상을 얘기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모 수석이 이 최악의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이거고, 그리고 그 용산 뭐 고위 관계자하고만 문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또 제보 전화도 받았잖아요. 받아서 어. 그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죠. 국회로 가지 마라. 그리고 빨리 가족들하고 피해라. 휴대폰을 뭐 꺼라. 휴대폰을 끄라.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한 대표한테 이제 체포될 수 있으니까 피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되고 또 한편으로 해석하면 만약에 당시에 야당만 예를 들어 한 대표가 깃발을 들지 않고 진짜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숨었더라 그러면 네. 아마 계엄이 해제되기가 어려웠을 거란 거예요. 네. 해제 그렇죠. 어렵고 이게 이제 한 대표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교란 작전의 교란 작전이죠. 하나로 한 그러니까 대표를 법을 네. 왕창 줘가지고 한동훈이 그 국회로 진입할 생각을 포기하게끔 네. 만드는 그런 한 그런 대표를 심리전이었을 수도 있다. 한 대표를 몰랐던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한 대표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바로 이거는 바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발표와 동시에 내 메시지가 즉 계엄은 불법이다. 이런 메시지가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와 동시에 나가야 그래야지만이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때 그 생각이 굉장히 아마 현명한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군인이 만약에 야당 의원들만 있었으면 아마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당 의원이 있다면 이거 내가 지금 여당까지 동의 안 한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당신들 부역하지 마. 함부로 행동하지 마. 딱 경고를 하면 군인들이 주춤하는 거잖아요. 사실 당시에 국회에 들어갔던 707 의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잖아요. 그 배경에는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그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한동훈이 그때 그런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계엄의 판도 자체를 갈라버렸다. 네. 왜? 만약에 한동훈이 그 심리전 뭐 그런 가면 생명이 그 위험해질 수 있다. 휴대전화 끄고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 김어준은 톡 했잖아요. 김어준 실제 톡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은 한동훈이 안 나타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중진 회의 딱 소집했잖아요. 네. 중진회의하고 의총하고. 천천히 오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육선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이러면서 쭉 결론은 없어요. 음. 예. 뭐 그런 거 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러면 야당도요.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과연 숲에 있었던 숲재명이 본회의장으로 갔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것도 역사적 가정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한동훈이 본회의장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숲재명도 표결 직전에 들어가잖아요. 그 드라마 만들면 재밌겠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 네. 숨어갖고 야 준호야 지금 야, 군인들 한동훈이 어디 죽냐? 들어왔대냐? 야 빨리빨리 들어왔대냐? 응. 우원식은 계속 이재명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늦추고 이거 표결하는 거 늦추고 국회의원들 그때 막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말고 봤더니 우원식이 안 한 이유가 이재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했대요. 근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은 이제 숲재명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 김털보는 어디 숨어 있었대요? 그거는 모르죠. 그것도 한번 네. 양심 선언을 한번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어준도. 그리고 그때요, 이게 CNN 당시 방송이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한 대표가 당사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가니까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 뭐 언론사 기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지 알아요. 예, 예. 그 기자한테 이제 예, 이거 찍어달라. 좀 찍어달라. 당신 핸드폰으로 나 좀 찍어주라. 음. 이 메시지 하는데 당신만 하지 말고 이거 다 좀 퍼뜨려주라. 기자방에 올려달라. 네, 기자방에 올려달라. 당신 회사만 단독으로 때리지 말고 기자방에 올려달라. 네. 근데 그 기자가 양심적이었어요. 그 단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안 하고 기자방에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을 딱 데리고 저 길을 건너갖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 장면이 그 CNN에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좀 뭐 혁명군이 뭐 반란군인가 뭐 네. 하여튼 딱 깃발 끄고 딱 가듯이 그 장면이 아마 외신에서는 굉장히 주목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날 계엄의 밤에 판도를 바꾼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이 목숨을 걸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한동훈과 숲속에 숨어서 짱을 보고 있던 숙제명가.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중진 회의를 소집한 어떤 분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한동훈 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어쨌거나 이제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고 지금 결론인 상황에서 또 윤 대통령과 뭐 오랫동안 20년 동안 사실은 뭐 함께 온 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걸 두고서 배신자라고 지금 뭐 이쪽 친윤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고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겐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이념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공인과 사인의 다른 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저기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 전화번호였어요. 예, 모르겠어요. 뭐는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대표는 어떻게 했죠? 음, 답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답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조태용과 이 한동훈의 다른 점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문자가 사실은 이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하고 여사하고 다이렉트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이 답변을 안 했을까요? 이거는 공적 관계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소위 윤한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즉, 맞습니다. 공적 관계를 사적 관계를 공적 관계와 혼돈하지 않는 한동훈과 그렇지 않는 조태용. 이제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용산 참모들도 V1, V2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V1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아주 자연스럽게 썼죠. V2가 김건희 여사다. 네. 근데 저는 참 그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V2 하면 사실상 그 공식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아마 은어라도 그렇지 사실상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사의 국정 개입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V2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 참모들 간에도 뭐 위로부터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이게 V1 지시야 V2 지시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뭐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다가 또 많이 이제 또 지지를 처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왜 한 대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던가라는 것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또 한 대표가 또 본인 스스로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이라는 걸 통해서 상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좀 오해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특히 이제 당시에 왜 이 한덕수 총리하고 당사에서 그런 걸 했던가라는 네. 문제들 또 의원총회에서 했던 행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그것도 국민들은 또 그게 제한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이 체포 문제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면에서 이 말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
이것들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오해가 좀 풀리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그 출판사 보도자를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그 14일간의 그 장면 하나하나를 회고를 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장면들 또 자신이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땠을까 하는 식의 성찰 이런 것들을 곱씹고 있다 하는 거고 여하튼 질서 있는 퇴진을 약속했다가 그거를 그 파기한 대통령의 변심으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에서 탄핵 소추라고 하는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그때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그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란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자신의 어떤 잘못을 느끼고 어떤 고쳐 나간다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명태균 사건과 연결되는데 창원 의창의 공천을 그때 당시에 이제 김상민 검사라고 네. 이 사람을 이제 공천을 김건희 여사 쪽에서 아주 세게 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영선을 내치고 김상민 검사를 이제 공천하려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건 아니다. 현직 검사가 본인 검사 시절에 출마 운동을 하고 출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당시 이현석 검찰총장이 3개월 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그 김영선이 이준석을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김상민 공천만 하면 네. 바로 개혁신당이 폭로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바로 컷오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황운하가 그 2020년 4.15 총선에 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에서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천 신청을 하고 네. 뭐 해가지고 이 좀 꼼수 편법을 써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하려고 했던 수법이 그 황운하가 경찰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런 황운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저 나쁜 놈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판과 저기를 했어요. 욕을 퍼부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당 저쪽 당 할 때는 그거 안 된다고 했더니 이 당에서 그걸 하자고 더군다나 영부인이 그거 좀 최소한 경선을 좀 붙여주세요 그랬다고요. 창원 의창에. 네. 그리고 그 여사의 심증은 읽은 뭐 비대 공관위원이 공천관리위원이 그래도 김상민 검사 그 여론조사도 꽤 나오고 그러는데 경선 정도는 좀 참여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칼 자르시 그냥 잘라버렸어요. 네. 그 뒤로 제가 듣기로는 아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이거 듣고 공천했더라면 바로 이게 이 공천 파동이 아마 엮일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딱 이준석이가 그 먹이를 딱 먹으려고 지금 딱 대기하고 폭로를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입에 침도 발라놓고 다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딱 그냥 감 떨어지기만 하고 입 딱 벌리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칼같이 잘라내갖고 이준석 입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네. 네. 참 그 장면이 참 기억이 나릅니다. 이게 참 큰일, 이게 공천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양반은요 지금 또 바로 그 지금 국정원 특보로 갔어요. 법률 특보로 갔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상민 검사를 기조실장 시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참 순간순간 아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 내용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일 그 우리 김 PD가 아침 일찍 그 교보문고 가서 책을 직접 사올 건데 아마 여러분 보시면 뭐 혹시 알아보면 모르겠지만 아마
분들 많은 또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자,